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걸로 해서 이제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을 만큼 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되는 네.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참 혼란스러운 새해 벽두입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이슈가 등장하면서 시장에서는 새로운 트리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산 시장은 명확히 두 가지 방향성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위험 선호와 안전 자산 선호, 기묘한 동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단연 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골드나라 배재한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참 시장이 여전히 뜨거운데 네. 동시에 불안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님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계속 뭐 시시각각 굉장히 많이 급변하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이제 굉장히 뭐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사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였어요. 이 사태가 터지면서 금값이 오르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금 투자 전문가로서?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때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 속에 지금 놓여 있다, 그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제 미국 제재로 이제 외화 유입이 맡기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베네수엘라 국민과 정부에는 네. 유일하게 남은 자산이 금. 그죠, 금. 그리고 일부 고위층들은 달러를 실제로 쓰고 있는 거고요. 예, 달러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생활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이제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민을 갔고요. 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금은 더 이상 뭐 가격이 오르는 그런 자산이라기보다 국가가 생존을 위해서 그쵸. 버티기 위해서 어떤 붙들고 있는 마지막 자산이다 이렇게 네네,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네. 금이라는 게 비단 뭐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에서 스위프트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 거다 했는데 러시아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걸로 해서 이제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을 만큼 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되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베네수엘라 사태만 봐도 네. 금은 이제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네. 화폐라든지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실물로 돌아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그렇죠. 이제 리스크 온이나 리스크 오프 상태, 위험하거나 위험하지 않거나 하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이제 위험 자산으로서의 역할,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게 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절대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금이라는 게. 네. 결국 이제 화폐, 정치, 외교, 미국과의 네, 네.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그죠. 네, 이제 네. 금값이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폭등을 하는 그런 예, 상황.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고. 그 다음이 또 거론되고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이란 정세도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공통적으로 느껴보면 베네수엘라, 이란하고 공통점이 석유를 가지고 수출을 해서 경제 활동을 절대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네.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 이런 데에서 서로 연계하면서 석유 수출을 하면서 위안화로 결제를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네. 그런 상태고 금값이 향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예. 놓여 있죠. 근데 이제 금값이 오르는데 네. 주식시장하고 비트코인 지금 다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이거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제 통화 발행이 많아지면서 통화량이 정대를 하면은 모든 자산 가치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달러 패권이 무너지냐 마냐 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뭐 한 40-50년 정도는 편안하게 달러가 있으면 된다, 예금을 하면 된다,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된다라는 이제 이런 경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은 네. 어쩌면은 네. 그런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도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그에 맞는 경제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제가 보니까 최근에 한 98.44 정도로 네, 네, 예. 소폭 상승했는데도 네. 이제 금값이 같이 많이 뛴다는 거는 그죠. 현재 이제 시장이 달러 자체를 100% 신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달러보다 더 강력한 실물 자산을 원하고 있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달러하고 가장 대치되는 자산이 금과 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누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누를 수 있는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다라고 분석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은 시장에서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최근에 그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이 각국의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달러 대신 금을 더 사모으게 하는 그런 트리거로 작동을 하게 되나요? 그렇죠. 비단 뭐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는 일단은 양쪽 완화를 많이 하겠다는 정책이 있잖아요. 통화 네. 팽창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1% 정도의 금리를 유지를 해라.
낮춰라라고 이제 연준 의장에게도 얘기하고 이제 시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연준 의장이 내년에 또 바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될 거예요. 예. 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는 통화가 이제 팽창한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장 재정을 펼쳐서 움직여주는 거고 그렇다 보면 자연적으로 통화량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자연적으로 금과 은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주목받는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대표님이 전망하는 네. 금값은 올해 네.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네, 게 네. 몇 년 전에 네, 한참 네. 전에 네, 이런데 네. 대표님이 금값이 네. 한 돈에 예. 100만 원 갈 거다라는 그죠. 말씀을 네. 몇 해 전에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말이 사실상 현실로 좀 다가와 있죠. 네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영상을 찾아보셨네요. 찾아봤어요. 오래된 영상인데. 저희 뒷조사 다 하고 예, 옵니다. 한 6, 7년 전 정도 된 건데 네, 맞아요. 그때는 아마 금 가격이 한 돈에 뭐 한 20만 원, 이 정도 3.75g당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5배 정도 예측을 해서 돌반지 하나 살 때 100만 원 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부가가치세라든지 수공비를 포함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되어버린 거고. 뭐 계속 금값은 계속 올라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후손들이 있을 때도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의 역사는 5,000년에서 6,00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 이게 없어질 확률이 더 작은 거죠. 네. 아주 이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 뭔가를 예측한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건데 보통은 지금 올해 정도에는 제가 네. 볼 때는 한 8,000달러에서 9,000달러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뭐 M0에 따라서 이제 금 M0라는 게 미국이 발행한 보는 통화량 대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이거든요. 8,133톤. 그걸 나눠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금본위제 하에서 이제 모든 자산을 금으로 환산했을 때 금 가격이 얼마냐 네. 요거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근데 굉장히 다양한 이제 변수들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여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지금 이제 뭐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국채를 발행을 했고 그거를 뭐 중국, 일본, 영국 등이 사주면서 미국이란 국가가 부강하게 유지가 된 거잖아요. 네. 미국 국민들은 이제 뭐 복받은 거죠. 1970년대 뭐 이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55년 동안 기축통화국으로서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열심히 번 돈들 있잖아요. 자기들은 통화만 발행하면은 우리는 사야 되니까. 예, 석유도 수입하고 물건도 수입하고 이렇게 네. 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부를 이제 미국이 가져간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국채 안 사주잖아요. 미국 그렇죠. 국채. 그러니까 그 미국 국채를 안 사고 이제 금을 사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은을 사는 거죠. 은을. 예, 은까지 중앙은행에서 예산을 잡잖아요. 잡아서 202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예. 중앙은행에서 은 매입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은 수입을 한 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 수입을 한 게 된 거죠. 네. 그 미국 정부 네.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네. 사주는 큰 손들이 네. 자꾸 빠져나가니 그쵸.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예. 국채 수요처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하던 거를 이제 뭐 중국의 인민들이라든지 국민,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대신 사는 거죠. 그럼 예. 스테이블 코인과 금값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결국은 국채 발행을 계속 해야 되고 빚을 연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계속 이제 통화는 팽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은 많이 발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결국은 통화량이 증가를 하는 거죠.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 해지에 가장 강한 상품이 금과 은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본격적인 시세 분출 단계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네. 과거에는 네네. 나스닥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는 그런 어떤 네네. 위험 자산의 동조화가 있었다면 지금 2026년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금 가격이 오를 때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는 약간 대체 자산 성격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야, 그거는 근데 어떻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확언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커플링 됐다가 어떨 네. 때는 디커플링 됐다가 이게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최근에 금하고 은 가격이 막 급상승할 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의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그전에는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또 같이 갔단 말이에요. 같이 상승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통화 발행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산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네. 단순하게 예금이나 저축만으로서 뭔가 부를 확장시키고 경제적인 뭐 부를 택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건 안 맞다. 새롭게 완전히 이제 이렇게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정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 금값이 네. 4,400달러를 뚫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네.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뭐 거대 자본은 포트폴리오 해칭 수단으로 네. 이럴 때 이제 비트코인을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금값이 너무 비싸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매수세의 낙수 효과가 비트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자산시장 특성상. 네네. 네. 자산 굉장히 큰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국부펀드 뭐 이런 기관들이 있겠죠. 이런 기관들의 자금들은 그냥 단순하게 못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일정 자산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격이 하락을 해서 있는 리스크들 있잖아요. 하락에 대한 리스크 말고 또 상승에 대한 리스크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ETF 자금으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작년에 금하고 은이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일정 부분 자산 이상은 또 축소 많이 올랐으니까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축소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투입을 해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구성을 하는데 워낙 거대한 자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살짝만 움직여도 이게 금 시장, 은 시장이 폭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은 시장은 더 폭발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은시장이 더 네, 폭발할 네. 가능성이 많은 건 왜 그렇습니까? 은 시장이 지금 최근에 상승하는 거는 한 4가지, 5가지 정도 요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산업적인 요인,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정학적인 요인, 네 번째는 통화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구조적인 요인이라면 은의 네. 그 매장량이 한정돼 있다는 그렇죠. 거죠. 수요하고 폭발하는데. 서플라이하고 예. 디맨드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 뭐 5년간만 해가지고 해도 수요가 한 뭐 예를 들어 8억 원수 이상 부족하다 하잖아요. 그 공식 데이터에 나오는 게 그렇거든요. 실버 인스티튜트에서 나오는 거. 네. 근데 산업용에서 쓰이거나 어디서 따로 자기들이 지금 쓰는 거, 요즘에는 광산에 직접 가잖아요. 거대 기업들이. 그쪽에서 나오는 건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공급 부족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게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이 은이라는 게 바로 생산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이 생산되는 거 보면 은광에서 나오는 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채굴과 생산은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채굴 자체가 이제 은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전체 생산량이 만약에 100%라 그러면 은광은 30% 정도밖에 네. 안 돼요. 나머지 70%는 뭐 구리광산, 그다음에 금광산, 거기서 붙어 아연광산, 나온다?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구리광산, 아연 뭐 구리 가격, 아연 가격, 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야지 같이 이제 그 광석을 캐서 은의 공급량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채굴하기 쉬운 거는 이미 다 채굴을 해버렸고, 이제 점점 더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는 네, 네. 120조 규모의 초대형 뭐 광산이 발견됐다, 금광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120조 규모면은 뭐 한 최대 2,500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금 시세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될까요? 그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금을 캐고 움직이고 하는데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걸리거든요. 작게는 7년, 많게는 뭐 15년 이상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채굴 하면 한 방에 많이 채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은 금 채굴하는 시간보다 통화 발행량이 더 빠르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매년 한두 개씩은 광산이 발견이 돼요. 네. 바닷속에서도 나오고, 사우디에서도 나오고, 중국에서도 나오고, 나중에서는 뭐 달이나 화성에서도 아마 나올 거예요. 네. 네. 저 결국 이제 각국이 네. 은과 금 두 네, 네. 가지를 일종의 전략 자산으로 네, 구축을 네.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2013년 2월을 끝으로 금 매입 안 하잖아요. 네, 안 하고 괜찮습니까? 있죠. 예,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라는 책을 썼고요. 네. 거기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에 조금 다뤘어요. 중요하게. 한국의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이 너무 작다. 지금 104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중에서 굉장히 일부예요. 한 3%, 4%? 3%, 4% 택도 아니죠. 예, 1%가 안 돼요. 1% 0. 가 몇 안 퍼센트 되나요? 정도예요.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 뭐 80%까지도 보유하잖아요. 미국 네. 같은 경우는 그렇고 주요 유럽 국가들이 70%, 80%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이런 쪽에, 특히 러시아는 굉장히 많고요. 타이완. 예, 그런데도 뭐 엄청나게 다 네. 많은 거죠.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이거는 뭐 여야 이런 걸 떠나서 네. 한국 국민 우리가 뭐 있더라도 우리 후대들은 영원히 잘 살고 부강한 나라로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 투자 잘못했다가 혹시 이걸 정책 실패로 몰아붙이면 어쩌나, 약간 그 걱정을 좀 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게 실제로 예.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 당시에는 이제 MB 정부였으니까 이제 민주당 정부 쪽에서 많이 뭐라 그랬죠. 혼내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당 내, 그 당시 여당 내에서도 막 이렇게 질책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담당자들 입장에서 자기들은 복지부동의 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잘해봐야 뭐 보너스 주는 것도 아니고 못하면은 혼나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죠. 아무것도 네. 안 하는 거죠. 이런 상태로 지금 벌써 12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점이 2011년도 최고점이 트로이온스당 31.1g당 국제금 시세가 1920달러, 1923달러였어요. 지금 4,584달러가 최고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2.5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2.23배 정도.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금이든 은이든 지금 이거는 뭐 할 거 없이 뭐 이 대통령께서 혹시 방송을 보시면은 이거 참고로 해가지고 중앙은행을 네. 통해서 한국에서 실제로 실물금을 이제 보유하는 전략 있잖아요. 그걸 해야 돼요. 우리나라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럼요. 대표님께서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실패 없는 금 네, 네. 투자법 네. 관련한 책을 내셨다고 네, 네. 들었는데 네. 실패 없이 금 투자하려면 네. 어떤 금을 사야 돼요? 이게 브랜드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금도. 예전에는 그냥 일반 주변의 소매점에서 아무 금이나 사고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산업표준원에서 나온 KSD 9537이라고 있어요. 기금속 표준해가지고 KSD 9537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금 함량이 99.99% 이상이고 퍼밀리언으로 하면 999.9입니다. 9 퍼밀리언. 금 순도를 네, 금 말씀하시는 순도가 거죠? 99.99% 이상이고 이상일 때 표기는 999.9로 하고 부를 때는 골드바라고 부른다. 네. 실버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금 함량이 99.99%, 999.9 퍼밀리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종의 이제 사기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금 함량이 낮은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 덩어리금이라든지 합금으로 불러야 돼요. 한국에서 기술이 정제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움직였어요. 그거를 뭐 난량이라 그러기도 하고 주물금, 막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업계에서는 실제적인 골드바, 좋은 골드바들은 이제 함량이 정확한 거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 게 맞고 요즘에는 우리 한국 법에는 뭐 재화 용역 서비스를 가할 때는 무조건 10%의 부가가치를 붙이게 돼 있잖아요. 네. 붙이게 돼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액면으로 금온수당 얼마다 하면은 실물일 때 피지컬, 실버, 피지컬 그렇죠. 골드에 대한 프리미엄만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붙이려고 뭐 중매거래 요즘 이런 거 그죠, 하잖아요. 그죠. 그 중매거래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거. 그러니까 매수자, 예, 예. 매도자 직접 연결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매칭을 시키고 회사는 중개를 해주고 그 품질에 대한 보증을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자산 정식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 되면 금 네, 투자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15에서 20% 정도의 그런 세금, 유통 마진 구조는 어느 정도 걷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걷어내죠, 예. 중매 거래의 부작용은 없어요? 그렇게 지금까지는 없죠. 그러니까 한번 모르는 세상 있잖아요.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고 아 이게 국세청에 질의도 했거든요. 그리고 실물금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이 지금 세금 그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부각시킬 필요는 또 없어요. 정부에. 그러면 괜히 또 세금 매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몇 개 없잖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세금이 과해지고 부동산도 뭐 2주택, 3주택에 82.5%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 중매 수수료 2.15% 있거든요. 그럼 네. 2.15%는 매도자가 내는 거예요. 매도자가 내고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또 10% 거기서 부가세가 들어가는 거고 하는데 어쨌든 2.15%의 갭만 있으면은 사고 팔고의 갭이 15% 20%가 없어진다는 거죠.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표님 우리가 국내에서 보는 실물 네. 금 가격은 네네. 그냥 국제시세 곱하기 환율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 국제시세, 환율 여기에다가 KRX 프리미엄 이런 것도 네네. 있죠. 뭐 유통, 네. 마진도 있죠. 네네. 세금.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이게 비선형 네. 시장이라서 네. 단순히 그냥 중매 거래 예. 이게 과연 거래의 답일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물금과 종이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질 거고요. 제가 이제 공부해보고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이 있는데 결론은 실물금이 답입니다. 실물금이 답이고 이제 고객 입장에서 금 투자, 은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실물금 거래를 중매 거래를 하는 게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보다 간편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KRX라든지 한 번씩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20% 23%까지 붙잖아요. 그런 경우에 평소에 이제 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그냥 해가지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점에 물리고 거기서 다시 이제 별도의 인출 수수료라든지 부가가치세를 또 내고 또 인출을 해요. 네.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진짜 심한 경우에 최고점에 최근에 10월 달에 물리신 경우에는 한 30%, 32% 이상의 금 시세가 상승을 해야지 본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좀 가급적이면 좀 조심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 초보 예. 투자자는 일단 KRX 금 거래소 이용하는 게 낫나요? 이때 수수료도 적고 그리고 집에 보관 안 해도 되고 네. 1g씩 사 모을 수도 있고 네네. 괜찮을 것 같은데. 아주 적은 금액일 때는 처음에는 그걸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시드머니라든지 종잣돈을 모은다는 개념에서는 그걸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뭐 경제 위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모든 전산들이 다 뭐 스탑이 된다든지 이런 상태가 되면은 실제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실물 금밖에 없거든요. 6.25 때 그 뭐 피난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금반지 팔아가지고 다시 가업을 일으켰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까지 대비를 하세요. 우리 실물 금 투자, 원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은행의 대여금고도 못 믿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도 네. 분산해서 뭐 집에 금고라든지 뭐 다른데 하고 놓고 이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다 필요하긴 필요한데 나중에 해보면 결국은 실물금이 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한번 해보면 그 데이터도 있고요. 지금 금값 랠리가 네. 계속되고 있는데 네네. 이쯤 되면은 이 금값 랠리는 끝이다. 이렇게 네.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호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보시는 지표라든지.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는 금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뭐 10년에서 13년, 15년 상승한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네. 이런 단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M0 있잖아요. 예. M0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이 정도가 나왔다라는 이런 이제 네. 기준이 될 거고요.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2600불 정도가 되는 거죠. 네. 트로이 온수당. 그건 단숨에 1, 2년 만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향후 이제 몇 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정도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거를 단순히 얼마까지 올라가서 뭐 수익을 낸다 이런 개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 거래소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이미 이제 17년 정도 되어 가거든요. 그럼 17년 전부터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이미 지금보다 금 가격이 4분의 1,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될 때부터 실버는 더해요. 1kg당 지금은 뭐 550만 원, 530만 원 합니다. 근데 55만 원, 60만 원 때부터 이거 무조건 사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미 5배, 10배까지 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막 이걸 투자해가지고 한꺼번에 뭘 하면 된다라는 네. 거 말고요. 일정 자산 중에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안 예.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네. 지금 좀 아나운서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이게. 결국 시장은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던져줍니다. 환율 1,440원 시대 어떻게 보면 원화만 들고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게 뭐 미국 주식이든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그러니까 자산의 형태로 불을 이동시켜야 되는 시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골든나라 배재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